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응급의학과 이렇게 전문이라고 제 소개를 하면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할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응급실 의사로 한번 살아보기라는 제목을 정했고요. 제 설명을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었다고 제가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 본론에서 잠깐 이야기해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 병원 전경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공병원에서 한 번도 근무해 본 분은 있지만은, 이직을 이렇게 한두 차례 했다면은 한 번만 근무한 공공의사 병원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력 프로필들을 쭉 보면요. 대부분은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시다가 또 다른 공공의료기관으로 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요즘 같은 주세에 지금 공공의료기관이 되게 욕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대부터 그렇고.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데도 분명히 뭔가 장점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공공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에서 6년째입니다. 6년째 근무해 본 제 경험을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해볼까 합니다. 저희 주말 화창한 날씨에 일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는 동영상을 잠깐 좀 만들었는데요. 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을 잠깐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2024년 올해 현황입니다. 한 230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꽤 많죠. 물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국립대학병원과 상급 종합병원하고 일반 종합병원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요. 또 하나는 흔히 의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병원 있죠. 그게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서 각각 17개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시도에도 각 시군에 거의 한두 개씩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어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지자체하고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행정부에서 복지부라든가 질병관리청, 이런 법무부, 경찰청, 대한적십자사, 그다음에 정통부, 그다음에 노동부, 국가보훈처, 국방부에서 또 각각의 어떤 특수 목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영으로 전국의 10개소의 공공의료기관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순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응급학과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재밌는 게요.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전부 종합병원, 상급병원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타이틀을 걸고 운영되는 의원이 5개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3개로 가장 많은데요. 주로 이렇게 대도시에서 공단 근처에서 재활 목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의 의원급입니다. 그게 이제 3개소가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재활 개념 의원이더라고요. 그게 하나 있는데, 이 하나 특이한 게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립 안성의원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얼마 전 개원한 지는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의사 둘이하고 직원 4명이서 운영하는데요. 야간에 보통 한
7시까지 또는 한 10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나 일반 화물기사를 대상을 타겟으로 이게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기사 이렇게 찾아보면은 개원한 지 1년 만에 폐원을 이야기할 정도로 운영이 굉장히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2명 중에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요. 산부인과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가정의학과인가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분들이 여기서 어떤 이 목적을 수행하는 데 약간 조금 적합하지는 좀 않죠. 근데 이게 이제 실은 이 의원이 21년도에 처음 생겼냐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2013년도에요. 저희과 유승일 선생님이십니다. 이 유승일 선생님이 안성맞춤의원이라고요. 지금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고속도로 위의 미니응급실이라는 컨셉으로 오픈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2021년까지 계속 운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경기도에서 인수해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새로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좀 건물 번듯하게 해서 짓고 의사도 이렇게 경기도에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도 이렇게 싹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2013년도 유승일 선생님이 지금 저희 의사회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UCC의 어떤 효시가 되지 않나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공공 의원이 지금 탄생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여러분들 제주도 서귀포시의 민관협력의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귀포시에서 약 40억의 재원을 투자해서 이 대지와 건물, 그 다음에 장비를 세팅했고요. 이걸 지금 이 민간에 위탁해서 이 운영을 지금 시도 중인데 여러 가지 지금 걸림돌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 의사회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23년 말까지는 개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성공적으로 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건지 아니면은 또 하나의 이제 금방 봤던 안성 의원처럼 이런 코스를 가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저희하고 좀 많이 좀 가깝습니다. 1차 의료기관이지만은 응급의학과나 내과, 가정의학과가 반드시 포함이 된 진료팀이 구성이 돼야 되고 365일 진료를 하는데 오후 10시까지 환자를 보는 걸 목표로 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지리적인 좀 핸디캡도 있고 아까 아침에 고속도로 안성의원보다도 좀 더 핸디캡이 좀 있죠. 지리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는 맡아서 이렇게 거주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의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성공적으로 이걸 저희 의사회에서 민관 협력이 될지 아니면 정말로 공공의료 의원이 다시 또 하나의 탄생을 하게 될지는 좀만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저희 근로복지공단의 전체적인 조직도인데요.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이사장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이사가 이 전체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의료사업본부라고 해가지고요. 의료복지이사 한 분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들이 저희 어떤 전국에 있는 10개의 병원의 어떤 운영을 좌지우지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전부 의료진이거든요. 서울대 출신의 어떤 낙하산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고 3년 임명제입니다. 임기제고. 그래서 3년 동안 하고 나가기 때문에 어떠한 좀 모험적인 그런 정책을 시도하려고 안 하죠.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공무원의 경직된 그런 조직 문화가 병원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어떤 공공의료기관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근로복지공단 병원에도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 원장도 역임하고 했던 분들이 사실 이런 조직의 어떤 효율적인 것을 타파해 보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의료복지이사가 이걸 병원을 운영을 정책을 좌지우지할 게 아니라 의사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진료부 진료이사, 병원 이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하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사장이 그랬답니다. 여기 그 이사분들은요, 3년 임기제고, 물론 그 한 번 더 연임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한데 급여 한 400만 원 받고 수행기사 딸리는 그 관용 차량이 제공된답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똑같이 급여 400만 원 받고 수행기사 딸리고 3년 임기로 일할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제안했던 그 저희 의사들이죠. 그 뒤로 아무 말을 못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그 일반 여론 그 공무원들 어떤 마인드하고 저희 의사들하고는 아직도 그 갭이 많다는 거죠. 제가 공공병원 이직을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이제 그 현재 나이가 지금 만으로 55세인데요. 한 전문의 생활 한 15년 정도 하니까 그때가 2017년도인가 됐는데요. 번아웃이 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보드 따고 한 9년, 10년 일했던 병원에서 이제 좀 더 그 분위기 쇄신 차원에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한 그 두 병원이, 한 병원은 중환자가 너무 많았던 병원이었고, 또 한 병원은 대도심에 그 중환자는 없는데 경증 환자가 아침까지 그냥 그 화장실을 한번 못 갈 정도로 계속 몰려오는 그런 병원이어서 한 2년 반 두 번 옮기고 나서 번아웃이 왔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쯤에 이제 회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당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한 54세, 55세 그렇게 되고 은퇴는 뭐 60세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든 게 50세가 딱 되면서 제가 이렇게 은퇴는 좀 멀었지만은 응급실에서 이 당직을 할 나이가 이제 다 된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공공병원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죠. 공공병원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항상 제가 제 나이에 공공병원을 가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냐. 한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제가 정말 공공병원으로 이직을 할 뭐 한 55세 당직을 더 이상 못 쓰게 될 나이가 되면은 그때 가면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저희 응급학과 동료들도 다 그 생각을 해서 이미 그 자리가 다 찰 텐데 그때 가면은 그 자리가 없지 않나, 또 그런 불안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치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 자리가 없었던 건 아닌데 워낙 이렇게 응급실 환자가 적고 하다 보니까 병원장이 이렇게 지금 진단방사선과 원장님이셨죠. 응급학과 전문의를 하나 데려다 놓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하고 단순한 생각을 하셨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고, 물론 제가 혼자 들어간다고 해서 응급실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죠. 지금도 뭐 똑같습니다. 그래 하지만은 뭐 그런 기회의 어떤 계기가 돼서 공공병원을 택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어떤 또 문제가, 이렇게 병원 오너들이 이제 점점 제 동기 후배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봉직이 입장이고 저보다 더 어린 오너와 어떤 응급실 운영하는데 어떤 괴리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도 힘드는데 우회 어떤 경영진과 어떤 그런 갈등, 그것도 어떤 이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근데 그 공공병원을 알아보니까 응급실 환자 수가 아주 만족스러워요. 환자 수도 적고, 그리고 또 공공병원 특성상 뭐 오너하고 저하고 뭐 똑같은 위치더라고요. 말만 원장이지 뭐 어떤 인사권이 없다 보니까 저를 채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저를 뭐 해고를 한다거나 저한테 이렇게 뭐 싫은 소리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여서 아주 만족을 하고 좀 더 쉬어야겠다. 1년만 딱 쉬었다 좀 다시 활성화된 응급실로 옮기자 하고 갔는데 6년째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경험한 공공의료기관의 어떤 장점은요, 가장 좋은 것은 고용의 안정성입니다. 물론 저는 1년 계약직입니다. 항상 11월만 되면은 마음 졸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재계약이 다시 될지. 하지만은 이게 1년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요, 해고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제가 좀 원장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환자 실적이 안 좋다거나 해서 해고는 안 됩니다. 제가 가령 성비위가 있다거나 어떤 간호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해고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이런 진료 실적이라
이런 거 가지고는 해고가 안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당연한 거죠. 소신 진료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우리 병원에서 보기 힘든 환자라고 생각이 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의의를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걸로 뭐 저를 재계약에 해서 탈락시키거나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어떤 같이 일하는 타 직군이 있죠. 뭐 방사선사라든가 임상병리, 그다음에 진료 간호부 파트, 또 행정 이런 직군에 대한 이해력이 좀 더 높아졌다는 거죠. 물론 제가 민간병원에서 일할 때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한 건 아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오더 내리면은 일사불란하게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나 저나 어떤 동일한 직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그걸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 첫 해는 굉장히 힘들었죠. 때려치고 나올 거라도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저한테는 도움이 됐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진료 외에 다양한 공공의료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산재병원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산재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막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시험도 봐야 되고 이런 산재 관련 업무를 많이 좀 접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출퇴근하다가 장거리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산재보험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민간병원에 있어도 다 산재로 보험 처리가 됩니다. 가령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내가 퇴근하다가 졸려서 크게 교통사고가 났다. 이거 산재보험 다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몰라서 처리를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급여에서 4대 보험 중에 하나가 산재보험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건 챙길 필요도 있습니다. 이건 저도 여기 와서 저도 알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업무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저희 명절이나 이렇게 1년에 설 추석 때 제일 저희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게 일요일이나 명절 때 업무 부담이 전혀 없다는 거죠. 물론 환자 수가 평소보다 조금 많이 오지만은 너무 명절 때 힘들어서 그런 경험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막 부임하고 2018년도 내원 환자인데요. 거의 한 300명에서 왔다 갔다 있습니다. 월평균. 그래서 이때 조금 활성화가 잠깐 되려나 했는데요. 5년이 지난 작년 내원 환자 수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200명대로 더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나 온다고 해서 응급실이 활성화되지는 않았고 지금은 좀 더 만족스럽죠. 환자 수가 하루에 어떤 날은요 한 2명 보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응급학과 전문인지 좀 이렇게 제 정체성이 좀 혼돈될 때도 있긴 하는데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단점을 극복하면은 결코 나쁘지도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비합리적인 병원 경영이 좀 가장 저희들한테 적응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가령 이렇게 부당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한 과장을 이렇게 해고하려면은 어떤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고를 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만 해고하면은 좀 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커트라인을 좀 더 올립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 옆에 아무 상관없었던 다른 과 과장들이 같이 어떤 적정성 평가에서 걸려가지고 같이 해고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병원 경영은 좀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경영에서 의사가 핵심 인력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건데요. 어떤 공단이나 공무원들, 중공무원이죠. 그 생각은 의사는 항상 부인하면은 뽑을 수 있는 그런 대체 인력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에 대한 어떤 질 좋은 이런 의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해고하고 나면은 다시 공채 내서 또 뽑고 이런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조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저는 여기서 가장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주인 없는 병원의 공통점이죠. 의료원이나 이 지방 의료원이나 이런 공공기관 병원이 사실 원장도 크게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간호 인력입니다. 간호 인력이다 보니까
여기 어떤 그 노조가 그 사실 병원장도 눈치를 봐야 될 정도라서 이 사람들 노조는 의사를 그냥 월급 많이 받는 비노조원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원장 눈치보다도 이런 간호사나 일반 이런 노조원들 눈치를 조금 더 많이 봐야 되는 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높지 않다는 거. 하지만 여기 그 단순 그 숫자로 보는 급여는 높지 않은데요. 연차 수당, 법정 연차 다 쓸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안 쓰면요. 연차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같은 경우는 연차를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연차 수당을 지금 6년 차인 저는 한 1년에 한 1,100만 원 정도 연차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법 그 갑자기 생기는 보너스 같은 그런 금액이죠. 7월 달에 항상 나오는데. 그리고 또 그 유급 휴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일반 민간병원에서 이렇게 뭐 프랙처랑 이렇게 수술을 했다거나 했을 때 사실 뭐 그 진단 주수만큼 쉰다는 것은 거의 뭐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여기서는 저도 한번 그 골절이 된 적이 있었는데 한 달 진단 주수 받았는데 한 달 그대로 유급 휴가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좀 상당히 낮은 급여를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이 정부 정책에 좀 민감합니다.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일자리 창출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기관이 됐죠. 그래서 간호사 수가 저 입사 때 한 200명 정도였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하는 바람에 지금 400명이 됐어요. 간호사 수가. 400명이 됐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지금 정권은 그 효율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적자가 난 것을 이렇게 의사의 진료 그 어떤 수입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불가능하죠. 이미 인력은 배가 늘었는데 뭐 많이 오지도 않은 환자를 어떻게 그 만회해라. 그래서 이 정부 정책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거. 그 진주의료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죠. 그 지방 의료원이었는데 이렇게 폐용 결정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상당히 제 입지도 좀 불안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이거 빨리 탈출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이제 그 보수교육 같은 게 아무래도 공무원 집단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진료를 하는 것보다도 이 보수교육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죠. 하지만은 뭐 이런 보수교육을 통해서 어떤 뭐 이런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병원 내 어떤 뭐 이런 뭐라 해야 돼? 이제 요즘 뭐 그런 그 말 함부로 조심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도 교육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뭐 좋은 점이라고 하면 좋은 점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단점이 많은 공공의료기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처럼 그 끝물 의사들 말고 젊은 의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당연하죠. 아, 이유가 뭐 어떤 면에서? 한 가지만 들으시면. 소신껏 할 수 있고, 위에서 간섭할 수 없고, 의료인으로서 소신껏 할 수 있어요. 그만한 거 어디 있어요? 그게 최고의 최고죠. 장점 예. 보십니다. 네. 뭐 수익이고 뭐고 없어. 맞습니다. 진짜 그 원칙을 여기는 하는 병원이에요. 1등이 생명, 2등이 법, 3등이 돈이에요. 여기 진짜 그거 돼요. 돈 없는 사람 오면 그냥 해주면 돼요. 여기 다 그런 거 허용해주고 뭐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거 돈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뭐 그런 거 하면 좀 고민하는데 소신껏 하면 여기는 그런 거 참 융통성이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좋아. 동감합니다. 그거 하나 부러워.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 그 마취과 과장님이십니다. 그 병원장도 역임하셨고 굉장히 오래 근무하셨던 과장님이신데요. 이제 이분 인터뷰를 좀 땄는데 이제 요지는 그겁니다. 그 젊은 의사분들한테 공공병원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시냐 했는데 뭐 물론이라고 하셨죠. 소신진료 그 이후로는 소신진료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다른 제약에 받지 않고 환자를 위해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추천하시겠다 했는데요. 그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 공공의료기관에 이렇게 오래 근무하셨던 그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과장님들. 이분들 마인드는요, 반은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공공병원에 대한 그 적합도를 보면요, 특히 그 우리 우먼 닥터분들 그 육아와 그 가정을 조금 병행하시고자 할 때는 이 공공병원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병원에서 어떤 업무 스트레스가 크지 않고 뭐 이렇게 주간만 근무한다거나 한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그 저하고 조금 맞는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응급실 근무를 계속 하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개원이나 어떤 다른 어떤 향후 어떤 노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는 더더군다나 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아무래도 응급학과의 전문성을 계속해서 지속하고자 한다면은 이 공공병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응급학과 의사로서 내가 제 자존감이 너무 큰 경우, 어떤 뭐 이런 세팅의 어떤 개선이 안 되고 그 의료 시스템에 이렇게 개선이 안 됐을 때 나는 도저히 이런 환경에서 근무를 못 한다면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부가적인 건데요. 정부적인 감각이 조금 나는 없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쉽게 말해서 조금 비빌 때 가서 좀 잘 비비고 이러면은 굉장히 롱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제가 나눠봤습니다. 요즘 그 공공의대하고 공공의료 기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아까쯤에도 잠깐 기자회견 때 저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경험해본 공공의료 기관에 있다 보니까요. 요즘 뭐 공공의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의대도 제 생각에는요.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공공의대 설립해서요. 키워가지고 이분들을 이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보건소에 가듯이요. 뭐 군복무 하듯이 뭐 10년, 20년 장기 복무 시키고 뭐 공공의료 발전 뭐 뜻이 있으면 계속 있는 거고 만기 채우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이런 응급실 오버클라우딩 이 문제도 사실 저 출근해서 3명, 5명 보고 나오거든요. 근데 경증 환자는 얼마든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일반인들은 단순히 공공병원이라는 거, 좀 나쁜 이미지 때문에 꺼려 하는데 이걸 이제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뭐 보호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경증이라고 판단됐을 때 119를 강제로 공공의료기관에 후송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좀 더 어떤 센터나 상급 의료 응급실에 좀 로딩을 줄여줄 수도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좀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